저녁 노을이 공방의 길쭉한 창문으로 스며들어 먼지 쌓인 공기 속에 금빛 가루를 흩뿌렸다. 한서준은 사포질하던 손을 멈추고 잠시 허공을 응시했다. 나무의 결을 따라 부드럽게 움직이던 손길과 달리 그의 눈빛은 삭막한 겨울 풍경처럼 공허했다. 5년 전 그는 세상의 모든 소음이 한순간에 멎는 경험을 했다. 총성과 비명, 사이렌 소리가 난무하던 현장에서 그는 자신의 심장이 멎는 소리를 들었고 그 이후로 그의 세상은 반쯤 소리를 잃었다. 형사라는 이름과 함께 그는 자신의 일부를 그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묻었다. 지금 그의 세상은 나무 냄새와 딸의 웃음소리로 채워져 있었다. 아니, 그렇게 채우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었다. 손끝에서 피어나는 향긋한 편백나무 향기는 피비린내, 나는 과거를 덮어주는 부적과도 같았다. 그는 일부러 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 평화는 그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 도망쳐와 겨우 부여잡고 있는 위태로운 현실이었다. 아바, 공방문이 활짝 열리며 그의 어린 딸 한나가 종달새처럼 날아들었다. 7살 배기 딸의 뺨은 저녁 노을처럼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한나의 뒤를 그림자처럼 따르는 것은 한 달 전 가족이 된 유기견 봄이었다. 녀석은 버려졌던 상처가 무색하게 사람을 잘 따랐고 특히 한나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우리 공주님,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요? 서준은 능숙하게 한나를 안아올리며 얼굴을 부볐다.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공방을 가득 채우자 그의 공허했던 눈동자에 잠시 온기가 스쳤다. 아내 김수진이 문가에 서서 부녀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미소 속에는 남편을 향한 안쓰러움이 늘 옅게 배어 있었다. 그는 괜찮다고, 다 잊었다고 말했지만 수진은 알고 있었다. 남편은 여전히 그날의 악몽 속을 헤매고 있다는 것을. 잠결에 뱉어내는 희미한 잠꼬대는 언제나 똑같은 이름들을 되뇌었다. 보미는 부녀의 발치에 얌전히 엎드려 꼬리를 살랑였다. 녀석의 까만 눈동자는 서준을 향해 있었다. 마치 그의 슬픔을 이해한다는 듯 깊고 고요한 눈빛이었다. 서준은 씁쓸하게 웃으며 보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짐승의 눈빛에서 위로를 받는 자신이 우스웠지만 그 위로가 싫지는 않았다. 문제의 의식이 시작된 것은 일주일 전부터였다. 보미는 매일 저녁 5시가 되면 어딘가로 사라졌다가 10분쯤 뒤에 무언가를 입에 물고 나타났다. 처음에는 썩은 나뭇가지였다. 다음 날은 이끼 낀 돌멩이. 그 다음 날은 정체 모를 낡은 헝겊 조각이었다. 가족들은 그저 녀석의 별난 버릇이라 생각하고 웃어넘겼다. 한나는 보미가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라며 그것들을 보물 상자에 차곡차곡 모았다. 보미가 오늘도 선물을 가져올 시간이네. 한나가 시계를 보며 외쳤다. 정확히 오후 5시였다. 거짓말처럼. 보미가 엎드려 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밖으로 뛰쳐나갔다. 늘 그랬듯 녀석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목적지가 분명한 걸음이었다. 저 녀석 어딜 저렇게 매일 싸돌아다니는지 모르겠네. 서준이 무심코 말했지만 그의 눈은 보미가 사라진 쪽을 향해 있었다. 전직 형사의 예리한 감각이 아주 미세한 위화감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애써 고개를 저었다. 그저 개의 버릇일 뿐이다. 모든 것에서 의미를 찾으려 하는 것은 이제는 버려야 할 낡은 직업병이었다. 수진이 저녁 준비를 위해 집으로 들어가고 서준은 한나와 함께 공방 앞 작은 평상에 앉아 보미를 기다렸다. 노을은 더욱 짙어져 세상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평화로운 저녁이었다. 심장이 다시는 멋대로 뛰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고요한 시간. 왔다 봄이가 온다. 한나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에 작은 형체가 나타났다. 봄이었다. 녀석은 여느 때처럼 입에 무언가를 굳게 물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의 선물은 유난히 커 보였다. 그리고 녀석의 걸음걸이가 어딘지 모르게 다급하고 무거워 보였다. 봄이는 평상 앞에 도착하자마자 입에 물고 있던 것을 툭 내려놓았다. 한나가 신이 나서 그것을 집으려는 순간 서준의 손이 딸의 손을 가로챘다. 그의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것이 느껴졌다. 만지지 마, 하나야. 그의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낮고 딱딱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한나가 아빠의 낯선 모습에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 평상 위에는 흙투성이의 물건이 놓여 있었다. 그것은 신발이었다. 작고 낡은 여자아이의 신발, 한쪽뿐인 신발이었다. 서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시간은 5년 전 그날로 역행했다. 귓가에서 사이렌 소리가 윙윙거렸다. 빗줄기가 뺨을 때리는 감각, 아이를 잃은 어머니의 처절한 울음소리, 그리고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던 작은 물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덮쳐왔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었다.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흙먼지를 조심스럽게 털어내자 신발의 본래 색이 드러났다. 빛바랜 분홍색. 신발 앞코에는 달아빠진 토끼 캐릭터가 희미하게 웃고 있었다. 한때는 반짝이를 뿌린 듯 화려했을 토끼의 눈은 이제 텅 비어 있었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공기가 폐부 깊숙이 박힌 유리 조각처럼 고통스러웠다. 이 신발, 그는 이 신발을 알고 있었다. 수백 장의 실종 아동 전단지 속에서, 수십 번의 브리핑 자료 속에서, 그리고 아이 어머니의 눈물 젖은 손 안에서 지겹도록 봤던 바로 그 신발이었다. 이뮤하, 만 7세, 5년 전 집 앞 놀이터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아이. 그의 마지막 사건이자 그의 영혼을 갉아먹은 미제 사건. 아빠, 왜 그래 얼굴이 하얘? 한나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다. 서준은 딸을 돌아볼 수 없었다. 그의 시선은 신발 한 짝에 박힌 채 움직일 수 없었다. 신발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5년간 묻혀있던 비명의 조각이었고 돌아오지 못한 아이의 마지막 발자국이었으며 그가 외면하고 도망쳤던 과거 그 자체였다. 봄이가 그의 발치에 다가와 낑낑거렸다. 녀석의 까만 눈동자가 절박하게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어서 알아달라고 애원하는 듯했다. 서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노을은 이미 자취를 감추고 푸르스름한 어둠이 세상을 잠식하고 있었다. 평화는 산산조각 났다. 굳게 닫아두었던 과거의 문이 돌아오지 못한 아이의 작은 신발 한 짝에 의해 속절없이 열려버렸다. 그는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끔찍한 시작이라는 것을. 수진은 남편의 굳어버린 등을 보고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꼈다. 그것은 지난 5년간 지겹도록 봐온 벼랑 끝에 선 사람의 위태로운 뒷모습이었다. 그녀는 다급히 밖으로 뛰쳐나갔다. 여보,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서준의 시선은 평상 위에 낡은 신발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턱은 단단히 맞물려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수진의 시선이 남편의 눈길을 따라 신발에 닿았다. 흙투성이에. 흉측한 물건. 하지만 그녀를 두렵게 한 것은 신발 그 자체가 아니었다. 그녀를 공포에 떨게 한 것은 그 신발을 보고 있는 남편의 눈빛이었다. 텅 비어있던 눈동자. 그가 형사를 그만두던 날 보았던 모든 빛을 잃어버린 바로 그 눈빛이었다. 이거 그냥 봄이가 주워온 거잖아요. 우연일 거예요. 그렇죠. 수진의 목소리는 애써 태연했지만 끝이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남편의 팔을 붙잡았다. 차갑고 단단한 돌덩이 같은 감촉이었다. 서준은 대답이 없었다. 그는 천천히 신발을 집어들었다. 마치 성물을 다루듯 조심스러운 손길이었다. 여보, 제발 그거 버려요. 우리랑 상관없는 일이잖아. 당신 이제 형사 아니에요. 애원 섞인 목소리에 서준이 처음으로 고개를 돌려 아내를 보았다. 그의 눈에는 혼란과 고통, 그리고 희미하게 타오르기 시작하는 불꽃이 뒤섞여 있었다. 상관없지 않아. 수진아, 이건 유아의 신발이야. 임유하. 수진도 기억하는 이름이었다. 5년 전 뉴스에서 연일 보도되던 실종 아동, 그리고 남편을 나락으로 끌어내린 그 사건의 이름.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날 밤 서준은 몇 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던 서재의 문을 열었다. 퀴퀴한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벽 한쪽을 차지한 코르크보드에는 빛바랜 사진과 메모들이 어지럽게 붙어 있었고, 구석에는 미제 사건이라는 글씨가 쓰인 박스들이 탑처럼 쌓여 있었다. 그곳은 그의 패배와 좌절이 잠들어 있는 무덤이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임유하 실종 사건이라고 적힌 박스를 꺼내 바닥에 쏟아냈다. 수사기록, 증거물 사진, 용의자 신문 조서, 부검 없는 검시 보고서, 수천 장의 종이들이 그의 주위로 흩어졌다. 신발 한 짝을 옆에 둔 채 그는 기록을 읽기 시작했다. 아니, 읽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과거를 재구성하고 있었다. 5년 전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이었다. 실종 신고 72시간이 지난 시점, 골든타임은 이미 허무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서준은 비에 젖은 놀이터의 모래를 파헤치고 있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아이의 흔적은 비에 씻겨 사라진 지 오래였다. 유아의 집은 지옥이었다. 아이의 어머니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딸의 신발 한 짝을 끌어안고 중얼거렸다. 분홍색 신발이에요. 앞코에 반짝이 토끼가 있어요. 우리 유아가 제일 좋아하던 거예요. 그녀가 내민 신발은 서준의 눈앞에 있는 신발과 완벽한 한 쌍을 이루었다. 아버지는 말을 잃은 채 창밖만 보고 있었다. 그들의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살아있는 살을 도려내는 것 같은 고통이었다.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유력한 용의자는 있었다. 놀이터 인근 재개발 부지의 소유주이자 지역 유지인 건설사 대표 최태석. 그는 사건 추정 시각에 현장 근처를 배회했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었지만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나 완벽한 알리바이를 주장했다. 그의 차에서는 어떤 흔적도 나오지 않았고 그는 너무나 당당했다. 서준은 그의 오만함 뒤에 숨겨진 섬뜩한 무언가를 느꼈지만 심증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김 반장은 어찌 된 일인지 최태석을 더 파고들기보다 단순 가출이나 불특정 다수에 의한 납치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한서준이 증거 없는 놈한테 시간 낭비하지 마. 다른 쪽을 파. 그의 지시는 집요했고 결국 수사 방향은 엉뚱한 곳으로 흘러갔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과정이 부자연스러웠다. 서준은 낡은 서류 뭉치에서 최태석의 사진을 찾아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며 찍힌 사진 속에서 그는 옅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조롱하는 듯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미소. 서준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그는 밤을 새워 기록을 파고들었다. 압박과 혼란 속에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먼지를 털어내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최태석의 알리바이는 완벽해 보였지만 그의 비서 진술과 비교했을 때 시 5분 정도의 미세한 공백이 있었다.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던 부분이었다. 목격자는 최태석이 아이에게 무언가 말을 거는 것 같았다고 진술했지만
그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묵살되었다. 김 반장의 도장이 찍힌 보고서가 그것을 증명했다. 무엇보다 이상한 것은 보미가 신발을 가져온 장소였다. 서준은 낮에 본능적으로 신발에 묻은 흙의 종류와 상태를 확인했다. 그것은 일반적인 놀이터나 야산의 흙이 아니었다. 다량의 모래와 자갈이 섞인 명백한 공사장의 흙이었다. 5년 전 유아가 실종된 놀이터 바로 옆에는 최태석 소유의 재개발 부지가 있었다. 그리고 지금 보미가 매일같이 달려가는 곳 역시 그 부지 위에 세워진 거대한 신축 아파트 단지였다. 퍼즐 조각들이 머릿속에서 섬광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그림은 너무나 끔찍하고 거대했다. 네가 어떻게 이 신발을 찾은 거지? 서준은 나직하게 읊조렸다. 그의 발치에는 어느새 다가온 보미가 얌전히 엎드려 있었다. 녀석은 낑낑거리는 소리를 내며 앞발을 뻗어 서준이 펼쳐놓은 서류 중 하나를 툭 건드렸다. 그것은 유아의 실종 전단지였다. 활짝 웃고 있는 아이의 사진 옆에는 특이사항 겁이 많지만 동물을 매우 좋아함이라고 적혀 있었다. 순간 서준의 뇌리를 스치는 가설 하나. 만약 보미가 유기견이 아니라 원래 유아가 기르던 개였다면 사건 당일 아이와 함께 있다가 어떤 이유로 헤어지게 된 것이라면, 그리고 5년 동안 주인을 잊지 못하고 주인의 마지막 흔적이 있는 곳을 맴돌았던 것이라면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었다. 하지만 이 낡은 신발과 개의 기이한 행동을 설명할 다른 방법이 없었다. 서준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죽은 아이의 영혼이, 혹은 녀석의 충직한 기억이 자신을 이끌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많은 밤을 그를 괴롭혔던 무력감과 패배감이 서서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 차가운 분노와 강철 같은 결의가 들어찼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서재 창문 밖으로 멀리 아파트 단지의 불빛이 유령처럼 깜박이고 있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빛나는 그곳을 향해 보이지 않는 선전포고를 했다. 5년 동안 멈춰있던 그의 전쟁은 이제 다시 시작될 것이다. 다음 날부터 한서준의 일상은 이중생활이 되었다. 낮에는 그는 여전히 다정한 남편이자 아빠, 묵묵한 목수였다. 하지만 해가 지고 가족들이 잠들면 그는 다시 어둠 속을 배회하는 굶주린 늑대가 되었다. 그는 밤마다 최태석과 그의 제국에 대해 파고들었다. 5년 전의 기록과 현재의 정보를 교차하며 그는 거미줄처럼 얽힌 최태석의 사업관계와 인맥을 추적했다. 최태석은 단순한 건설사 대표가 아니었다. 정계와 경찰 고위층에까지 그의 영향력이 뻗어 있었다. 전임 수사팀장이었던 김 반장이 왜 그렇게 그의 수사를 방해했는지 이제야 명확해졌다. 서준의 행동은 곧바로 최태석의 레이더에 포착되었다. 최태석은 자신의 성체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교활한 군주였다. 그가 소유한 아파트 단지의 보안팀장으로부터 한 남자가 개를 데리고 매일 단지 주변을 어슬렁거린다는 보고가 올라왔을 때 그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함께 첨부된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최태석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었다. 한서준, 5년 전 끈질기게 자신의 목을 물고 늘어지던 그 하이에나 같은 형사. 그는 서준이 경찰을 그만두었다는 소식을 듣고 내심 안도했었다. 죽은 개는 더 이상 짖지 않는 법이니까. 그런데 그 죽은 개가 자신의 영토 주변을 다시 맴돌고 있었다. 최태석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5년 동안 잠잠했던 과거의 유령이 깨어나고 있었다. 그는 비서를 불렀다. 그 목수놈, 뭘 하고 사는지 알아봐. 그리고 작은 경고가 필요하겠어.
겁을 줘서 다시는 쥐새끼처럼 설쳐대지 못하게 경고는 이틀 뒤에 찾아왔다. 서준이 딸을 유치원에서 데리고 돌아오던 평화로운 오후였다. 공방으로 향하는 골목길이 커다란 배달 트럭 한 대로 막혀 있었다. 서준은 아무 생각 없이 차를 세우고 기다렸다. 그때 트럭이 후진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느리게. 그러다 갑자기 굉음과 함께 속도를 높였다. 기광. 트럭의 뒷부분이 서준의 공방 담벼락과 창문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나무 담장이 박살나고 창문이 산산조각 났다. 공방 안에 있던 미완성 가구들이 충격으로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트럭 운전사가 허둥지둥 달려 나왔다. 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후진 기어를 넣다가 그만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어서 보험 처리하면 복잡해지니 제가 현금으로 다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남자는 과장되게 머리를 조아리며 사과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미안함 대신 차가운 계산이 번뜩이고 있었다. 서준은 그 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남자가 건네는 두둑한 돈 봉투와 박살난 공방을 번갈아 보았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메시지였다. 내가 어디 사는지 안다. 네가 아끼는 것이 무엇인지도 안다. 더 이상 파고들지 마라. 수지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뛰쳐나왔다. 그녀는 남편의 굳은 표정을 보고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날 밤 부부 사이에는 싸늘한 벽이 세워졌다. 이래도 계속할 건가요? 저 사람들이 우리 한나까지 해치면 어쩔 거예요? 수지는 절규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원망이 가득했다. 저들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야. 우리가 두려워하고 물러서는 거. 그깟 진실이 뭐가 중요해요? 우리 가족보다 더 중요해요. 5년 전에 당신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잊었어요. 제발 우리를 위해서라도 멈춰요. 서준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아내의 눈물은 그의 심장에 박힌 칼날 같았다. 그가 지키고 싶었던 평화. 그가 도망쳐온 이유. 그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서 위협받고 있었다. 그는 흔들렸다. 어쩌면 수진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무모한 정의감 때문에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오후 5시 현관문 앞에서 무언가 긁는 소리가 들렸다. 봄이었다. 서준이 문을 열자 녀석은 평소처럼 입에 무언가를 물고 서 있었다. 서준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는 차마 그것을 확인하고 싶지 않았다. 제발 오늘은 아니기를. 하지만 봄이는 단호했다. 녀석은 서준의 발 앞에 흙투성이 물건을 내려놓았다. 한나의 신발보다 훨씬 작고 가벼운 물건이었다. 서준은 마른 침을 삼키며 천천히 허리를 숙였다. 그의 손끝이 닿은 것은 차갑고 딱딱한 플라스틱 감촉이었다. 흙을 털어내자 앙증맞은 모양이 드러났다. 데이지꽃 모양의 머리핀이었다. 하얗던 꽃잎은 누렇게 변색되었고 가운데 노란 수술 부분은 긁힌 자국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서준은 그것을 기억했다. 유하의 어머니가 딸의 사진을 부여잡고 오열하며 말했던, 딸이 가장 아끼던 물건. 매일 아침 등교할 때마다 엄마가 직접 꽂아주던 머리핀. 우리 유아는 이 머리핀 없으면 밖에 나가지도 않았어요. 서준의 귓가에 5년 전의 울음소리가 메아리 쳤다. 그는 머리핀을 쥔 채 주먹을 불끈 쥐었다. 손바닥 안에서 플라스틱 조각이 부서질 듯 아팠다. 최태석의 경고. 그리고 그 직후에 나타난 이 머리핀.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존재가 그에게 속삭이는 것 같았다. 흔들리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서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에 더 이상 망설임은 없었다. 최태석의 위협은 그를 두렵게 하는 대신
그의 심장에 잠들어 있던 분노의 불씨를 지폈다. 그는 이제 단순히 과거의 진실을 밝히려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가족을 위협하는 괴물을 사냥해야만 했다. 그 괴물을 쓰러뜨리지 않는 한 그의 가족에게 진정한 평화는 오지 않을 것이다. 그는 부서진 공방 창문 너머로 어둠에 잠긴 도시를 보았다. 그리고 그 너머 불길한 성체처럼 솟아있는 최태석의 아파트 단지를 노려보았다. 두려움은 여전히 그의 안에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두려움은 차갑고 날카로운 강철이 되어 그의 심장을 무장시키고 있었다. 그는 손안의 작은 머리핀을 굳게 움켜쥐었다. 이것은 죽은 아이가 보낸 마지막 증거이자 살아남은 자에게 주어진 싸워야 할 이유였다. 최태석의 경고는 한서준의 마지막 망설임을 불태워버렸다. 이제 그에게 남은 길은 하나뿐이었다. 그는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추측만 하고 있을 수 없었다. 봄이 모든 미스터리의 시작점이자 유일한 열쇠인 그 녀석의 길을 알아내야만 했다. 다음 날 서준은 인터넷으로 초소형 GPS 추적기와 반려동물용 액션캠을 주문했다. 아내 수진은 그의 책상 위에 놓인 작은 기기들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남편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체념과 불안이 뒤섞여 폭풍 전야의 하늘처럼 어두웠다. 그녀는 그저 딸 한나의 손을 더 꽉 잡을 뿐이었다. 오후 4시 50분 서준의 심장이 조용히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다. 그는 평소처럼 공방 앞에서 나무 의자를 다듬는 척하며 보미를 지켜보고 있었다. 한나가 보미의 목에 예쁜 스카프를 매주고 있었다. 서준은 자연스럽게 다가가 녀석의 목줄 아래에 카메라와 추적기를 단단히 고정했다. 카메라는 녀석의 시선이 향하는 곳을, 추적기는 녀석의 동선을 기록할 것이다. 아빠, 그건 뭐야? 응, 우리 보미가 어디서 이렇게 예쁜 선물을 찾아오는지 궁금해서 보미의 비밀 탐험지도 만드는 거야. 한나는 아빠의 말에 눈을 반짝이며 즐거워했다. 서준은 딸의 순수한 얼굴을 보며 가슴 한쪽이 아려왔다. 이 아이의 미소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는 이 끔찍한 여정을 끝내야만 했다. 정확히 5시가 되자 보미가 약속이라도 한 듯 자리를 털고 일어섰다. 그리고 익숙한 발걸음으로 길을 나섰다. 서준은 공방 안으로 들어가 노트북을 켰다. GPS 신호가 지도 위에서 깜박이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동시에 카메라가 전송하는 영상이 화면에 나타났다. 세상은 개의 시선으로 재구성되었다. 낮은 앵글의 카메라는 익숙한 동네 골목길, 사람들의 다리, 다른 개들의 짖음, 자동차 바퀴를 스치듯 지나갔다. 영상은 흔들리고 어지러웠지만 서준은 눈을 떼지 않았다. 보미는 망설임이 없었다. 녀석은 동네를 벗어나 인적이 드문 길로 접어들었다. 녹슨 철조망에 뚫린 구멍을 능숙하게 통과하고 잡초가 무성한 비탈길을 올랐다. 마침내 거대한 아파트 단지의 외벽이 나타났다. 하지만 보미는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녀석은 담벼락을 따라 한참을 더 달리더니 공사가 중단된 듯 보이는 후미진 구역으로 향했다. 그곳은 버려진 건축 자재와 폐기물들이 산처럼 쌓여있는, 사람의 발길이 완전히 끊긴 곳이었다. 카메라 화면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보미가 땅을 파기 시작한 것이다. 흙먼지가 렌즈를 가리고 녀석의 거친 숨소리와 앞발이 흙을 긁는 소리만 가득했다. 잠시 후 녀석은 무언가를 입에 무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뒤를 돌아 집으로 향했다. 서준은 노트북을 덮었다. 이제 어디인지는 알았다. 남은 것은 무엇을 확인하는 일이었다. 그날 밤 자정이 넘은 시각 서준은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배낭에 손전등과 작은 야전삽, 장갑을 챙겼다. 그는 잠든 딸의 이마에 조용히 입을 맞추고 거실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있는 아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금방 다녀올게. 수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이 어둠 속에서도 반짝였다. 밤의 공사 현장은 거대한 괴물의 무덤 같았다. 미완성된 건물들은 뼈대만 앙상한 거인들처럼 서 있었고 바람이 좁은 창문 틈을 지날 때마다 기분 나쁜 울음소리를 냈다. 서준은 예전의 감각을 되살려 그림자를 따라 움직이며 경비실의 시야를 피했다. 낡은 철조망을 넘고 낮에 봐두었던 보미의 경로를 따라 문제의 장소로 향했다. 그곳은 현장의 다른 곳보다 유난히 축축하고 그늘져 있었다. 보미가 파헤친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서준은 손전등에 붉은색 필터를 끼워 빛을 최소화하고 조심스럽게 땅을 파기 시작했다. 서걱, 서걱, 삽이 흙을 가르는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 속에서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의 심장 박동 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긴장감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다. 얼마 파지 않아 삽 끝에 무언가 푹신한 것이 걸렸다. 서준은 삽을 놓고 손으로 흙을 파냈다. 흙 속에서 나온 것은 때에 절어 썩기 직전인 곰 인형이었다. 한쪽 눈알이 떨어져 나간 끔찍하게 훼손된 모습이었다. 서준은 인형을 옆에 내려놓고 다시 땅을 팠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의 양말 한 짝도 나왔다.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는 더 깊이 파 내려갔다. 그때 삽끝이 단단한 무언가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돌은 아니었다. 둔탁하면서도 인위적인 감촉. 그는 조심스럽게 주변 흙을 걷어냈다. 그러자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가로세로 1m 남짓한 거친 표면의 콘크리트 덩어리였다. 서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는 손으로 콘크리트 표면을 쓸어보았다. 오래전에 아주 급하게 부어 굳힌 듯한 조악한 마감이었다. 주변 지방과 명백히 이질적인 무언가를 덮기 위한 인공적인 판,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보미가 가져온 물건들은 이 콘크리트 판을 미처 덮지 못한 가장자리 흙 속에서 나온 것들이었다. 진짜 비밀은, 유화의 마지막 흔적은 바로 이 차가운 돌덩이 아래에 잠들어 있었다. 그는 야전삽으로 콘크리트를 내리쳐 보았지만 어림도 없었다. 소리만 요란할 뿐, 작은 흠집만 날 뿐이었다. 이것을 깨부수려면 전문 장비가 필요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자신의 존재를 발각시키는 것과 같았다. 젠장, 나지막한 욕설이 터져 나왔다. 진실은 그의 손끝 몇 인치 아래에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꺼낼 수가 없었다. 눈앞에 보물을 두고도 열쇠가 없는 무력감. 5년 전 경찰서에서 느꼈던 것과 똑같은 절망감이 그의 온몸을 덮쳐왔다. 그때 멀리서 경비견이 짖는 소리와 함께 손전등 불빛이 이쪽을 향해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순찰을 도는 경비원들이었다. 서준은 재빨리 곰 인형과 양말을 배낭에 챙겨 넣고 몸을 낮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자신의 공방으로 돌아온 서준은 먼지투성이인 채로 한참을 서 있었다. 그는 배낭에서 곰 인형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텅 빈 인형의 눈이 그를 원망스럽게 바라보는 것 같았다. 그는 이제 혼자서는 더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단단한 콘크리트 판을 깨부수고 최태석이라는 거대한 벽을 넘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했다. 믿을 수 있는 단 한 사람의 도움이. 그는 수화기를 들어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내 익숙하지만 5년의 세월만큼 거칠어진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서준 너 맞냐? 강력계 형사 박진호.
서준이 팀을 떠나기 전까지 유일하게 그의 등을 맡겼던 파트너였다. 그는 서준과 달리 여전히 경찰에 남아 있었다. 닳고 닳아 세상의 때가 묻었지만 그 심지에 박힌 정의감만큼은 아직 녹슬지 않았을 거라고 서준은 믿었다. 나야, 형, 오랜만이네. 이 시간에 웬일이야. 네가 나한테 전화를 다 하고. 죽은 줄 알았네. 농담처럼 던지는 말 속에는 반가움과 씁쓸함이 섞여 있었다. 만나야겠어. 아주 중요한 일이야. 다음 날 새벽 두 사람은 인적 없는 한강 둔치의 낚시터에서 만났다. 박진호는 여전히 현역 형사다운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지만 눈가와 입가의 주름은 5년 전보다 훨씬 깊어져 있었다. 그는 서준이 내민 흙냄새가 가시지 않은 증거물들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빛바랜 신발, 망가진 머리핀, 썩어가는 곰 인형. 서준은 지난 며칠간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유기견인 줄 알았던 보미의 기이한 행동부터 최태석의 경고, 그리고 어젯밤 공사 현장에서 발견한 콘크리트 판까지.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박진호의 표정은 심각하게 굳어졌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박진호는 한참 동안 담배만 태웠다. 강물 위로 떠오르는 희미한 여명처럼 그의 얼굴에 고뇌가 어렸다. 서준아, 이건 너무 위험해.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최태석은 5년 전보다 훨씬 더 커졌어. 괴물이 됐다고. 지금 그놈 뒤에는 국회의원 배지가 있고 우리 서장님도 그놈 앞에선 굽실거려. 이딴 거 들고 덤볐다간 너랑 나 그냥 밟혀 죽는 거야. 그럼 그냥 덮으라고. 저 콘크리트 밑에 애가 묻혀있는 게 거의 확실한데. 확실한 게 아니잖아. 내 말대로 개 한 마리의 이상한 행동이랑 내 낡아빠진 감, 그것뿐이잖아. 영장이라도 나올 것 같아 어림도 없어. 괜히 쑤셨다가 저놈이 내 가족까지 건드리면 어쩔 건데. 너 혼자가 아니잖아. 임마, 박진호의 말은 현실이었고 냉정한 충고였다. 서준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박진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형, 5년 전 우리 손으로 유아를 찾지 못했어. 난 그날 이후로 매일 밤 그의 부모님 얼굴을 꿈에서 봐. 형은 아니야, 형사라는 이름으로 밥 벌어먹고 살면서. 그게 마음에 걸리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 서준의 말은 박진호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박진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랬다. 그 역시 잊은 척했을 뿐. 단 한순간도 그 사건을 잊지 못했다.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용의자가 너무 강하다는 이유로 포기해버린 어린 영혼. 그것은 그의 경찰 인생에 남은 지워지지 않는 오점이었다. 서준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보미가, 그 개가 그냥 개가 아닌 것 같아. 녀석은 진실을 알고 있어. 마치 죽은 아이가 나에게 보내온 증인 같다고. 형, 미친 소리 같은 거 알아. 하지만 내 눈으로 본 걸 어떻게 부정해. 형은 그냥 이대로 모른 척할 수 있겠어. 박진호는 서준의 눈을 오랫동안 들여다보았다. 그 눈에는 5년 전 누구보다 뜨거웠던 신입 형사의 열정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다만 이제는 아버지의 고통과 슬픔으로 더욱 단단해져 있을 뿐이었다. 그는 땅에 담배꽁초를 비벼끄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알았다. 이 독한 새끼, 내가 이거 모른 척하면 평생 잠도 제대로 못 잘 것 같다. 그렇게 두 사람의 위험한 공조가 다시 시작되었다. 그들은 철저히 비공식적으로 움직였다. 박진호는 경찰 내부망에 접속해 최태석의 회사인 태석건설에 5년 전 자료를 샅샅이 뒤졌다. 서준은 자신의 기억과 낡은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당시의 인물 관계도를 다시 그렸다. 그들의 수사망에 한 남자가 걸려들었다. 이동식. 5년 전 이뮤하 실종 사건 당시 문제의 재개발 부지 현장 소장이었다.
그는 유아가 실종된 지 정확히 일주일 뒤 개인 사정을 이유로 갑자기 사직서를 냈다. 그것만으로는 의심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박진호가 그의 가족 금융 기록까지 추적하면서 결정적인 단서가 나왔다. 이동식이 퇴사한 지 또 일주일 뒤 그의 아내 명의의 통장으로 출처불명의 현금 5억 원이 입금되었다. 거액의 돈이었지만 그는 그 돈으로 호의호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이후로 그의 인생은 철저히 망가져 있었다. 박진호가 알아낸 그의 현재 주소는 도시 외곽의 허름한 임대 아파트였다. 직업은 무직, 알코올 의존증으로 병원을 들락거린 기록이 수두룩했다. 그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는 남자였다. 그들이 찾던 약한 고리, 모든 비밀을 알고 있을 유일한 동조자였다. 그날 밤 서준과 박진호는 이동식의 아파트 앞 낡은 차 안에서 잠복했다. 비에 젖은 가로등 불빛 아래 아파트 3층의 한 창문에서 희미한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저 너머에 5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의 첫 번째 조각이 숨어 있었다. 이제 어떡할 거지? 박진호가 물었다. 들어가야지. 저 문을 열고 저 사람의 입을 열게 만들어야지. 서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는 창문 너머의 불빛을 응시했다. 저 문을 여는 순간 모든 것이 걷잡을 수 없이 터져 나올 것이다. 최태석이 알게 될 것이고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더 이상 돌아갈 길은 없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5년 만에 다시 파트너가 된 두 남자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하늘이 찢어진 듯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도시의 불빛은 빗줄기 속에서 번져 희미한 얼룩이 되었다. 한서준과 박진호는 낡은 아파트의 어둡고 축축한 계단을 올랐다. 층계를 오를수록 역한 술 냄새와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진동했다. 3층 복도 끝 칠이 벗겨진 낡은 철문 앞에 두 사람은 멈춰 섰다. 박진호가 먼저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는 한참 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가 다시 한번 거칠게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신경질적인 목소리와 함께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이 빼꼼히 열리고 한 남자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이동식. 그는 사진에서보다 훨씬 더 망가져 있었다. 덥수룩한 수염, 퀭한 눈, 술에 절어 푸르스름한 낯빛. 그는 살아있는 시체와 같았다. 누구요? 경찰입니다. 이동식 씨 되시죠? 박진호가 형사 신분증을 내밀자 이동식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는 다급히 문을 닫으려고 했지만 서준이 문틈으로 발을 밀어 넣는 것이 더 빨랐다. 두 사람은 좁은 현관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집안은 발 디딜 틈 없이 어지러웠고 빈 소주병들이 사방에 널려 있었다. 무슨 일이오? 남의 집에 왜 함부로 들어와? 이동식이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박진호는 탁자 위에 널린 술병들을 한쪽으로 거칠게 밀어내고 서준이 가져온 증거물 사진들을 그 앞에 뿌렸다. 낡은 신발, 머리핀, 곰 인형, 이 물건들 기억나나? 이동식의 시선이 사진에 닿는 순간 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뒷걸음질 쳤다. 몰라. 난 모르는 거요. 모른다고? 그럼 이건 어때? 박진호는 은행 입금 내역서를 그의 코앞에 들이밀었다. 5년 전 당신 아내 통장으로 들어온 5억 원. 퇴직금치고는 꽤 두둑한데 이 돈의 출처 설명할 수 있겠어 당신? 지금 단순 참고인이 아니야. 살인 유기 공범 용의자라고. 박진호의 압박에 이동식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비틀거렸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다. 아니야. 난 아니야.
난 아무것도 몰라.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되풀이했다. 그의 저항은 필사적이었지만 너무나 약했다. 그때 침묵을 지키고 있던 서준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박진호와 달리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훨씬 더 무거웠다. 이동식 씨. 서준은 이동식의 앞에 쭈그려 앉아 그와 눈을 맞췄다. 나는 경찰이 아닙니다. 나는 한 아이의 아빠입니다. 이동식의 어깨가 움찔했다. 서준은 말을 이었다. 당신도 자식이 있습니까? 그 한마디에 이동식의 무너져 내리던 방어선이 와르르 무너졌다. 그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이 터져 나왔다. 5년 동안 술 기운으로 억눌러 왔던 죄책감과 공포가 본물처럼 터져 나왔다. 휴, 흐흐. 나도 딸이 있어. 유아랑 동갑인 딸이. 그는 어린아이처럼 오열하기 시작했다. 서준은 그의 어깨를 가만히 잡아주었다. 이야기해주세요. 5년 동안 당신을 괴롭혔던 그 모든 것을. 그래야 당신도 살고 당신 딸도 살 수 있습니다. 창밖에서는 천둥이 치고 비가 미친 듯이 창문을 두들겼다. 그 빗소리를 배경으로 이동식의 끔찍한 고백이 시작되었다. 그날도 비가 왔어. 초의 사장이 현장에 왔었지. 평소처럼 술을 마신 채로 그는 차를 몰아 현장을 둘러보다가 갑자기 무언가를 쳤어. 나는 봤어. 분홍색 옷을 입은 작은 아이가 쓰러지는 것을. 이동식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계속 끊겼다. 초의 사장은 차에서 내리지도 않았어. 그는 나를 불렀지. 그리고 말했어. 아무도 못 봤다. 너랑 나밖에 없어 라고. 그는 내게 돈다발을 던져줬어. 그때 내 아내가 아파서 수술비가 급했거든. 그래서 나는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어. 최 사장이 시키는 대로 아이를 C7 구역 12번 지지대 기둥을 세우려던 기초 콘크리트 아래에 내 손으로 묻었어. 이동식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져 통곡했다. 서준과 박진호는 말없이 그의 고백을 들었다. 5년 동안 그들을 괴롭혔던 미스터리의 전말이 마침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같은 시각, 도시의 가장 높은 곳. 펜트하우스에서 최태석은 창밖의 폭풍우를 내려다보며 와인을 음미하고 있었다. 그의 휴대전화가 조용히 울렸다. 발신자는 김 서장이었다. 초회 회장님, 방금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박진호 형사와 5년 전 그 한서준이란 놈이 이동식의 집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최태석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올 것이 왔군. 그래, 그 친구들 아직도 포기를 못했나 보군. 이동식은 입을 열었나.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만 상황을 보아 넘어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잘 됐어. 최태석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그는 와인잔을 흔들며 말했다. 쥐새끼들이 드디어 구멍 밖으로 기어나왔으니 이제 덫을 놓을 시간이지. 김 서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전화를 끄는 최태석은 다른 번호를 눌렀다. 나다.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한서준 그놈이 곧 C7 구역으로 올 거다. 그곳에서 조용히 기다려 증거를 찾으러 온 그놈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주는 거야. 그곳이 그놈의 무덤이 될 거다. 이동식의 집에서 나온 서준과 박진호는 비를 맞으며 채 올랐다. 그들은 마침내 범인의 자백과 증거의 위치를 확보했다. 길고 길었던 터널의 끝이 보이는 듯했다. 이제 어떡할 거지? 바로 본청에 보고하고 지원 요청해서. 박진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서준이 그를 막았다. 아니, 경찰이 움직이면 최태석은 바로 알아챌 거야.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갈 시간을 주게 될 뿐이야. 내가 먼저 가야겠어. 미쳤어. 혼자 가겠다고 그놈들이 덫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어쩌려고. 그래서 형이 필요해.
내가 들어간 뒤 30분 후에 형이 믿을 수 있는 인원들만 데리고 현장을 덮쳐줘. 그 30분 안에 내가 무슨 수를 써서든 최태석을 그 자리로 끌어낼 테니 그것은 목숨을 건 도박이었다. 하지만 서준은 알고 있었다. 이것이 최태석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박진호는 서준의 결연한 눈빛을 보고 더 이상 반대하지 못했다. 서준은 차를 몰아 폭풍우 속으로 달려갔다. 그는 몰랐다. 자신이 향하는 곳이 단순히 진실이 묻힌 장소가 아니라 교활한 포식자가 파놓은 치명적인 함정이라는 것을. 폭풍우가 몰아치는 C7 구역은 세상의 끝처럼 황량했다. 빗줄기는 수직으로 내리꽂혔고 번개가 칠 때마다 미완성된 건물들의 앙상한 골조가 유령처럼 번쩍였다 사라졌다. 한서준은 진흙탕이 된 바닥을 밟으며 약속된 장소 12번 지지대 기둥의 기초 콘크리트판 앞으로 다가갔다. 이곳이 바로 5년간 묻혀있던 진실의 무덤이자 오늘 밤 그의 전쟁터가 될 곳이었다. 그가 콘크리트판 앞에 서는 순간이었다. 피어가는 소음과 함께 주변에 설치된 공사장 투광등이 일제히 켜졌다. 수천 와트의 빛이 그의 시야를 하얗게 태워버렸다. 서준이 본능적으로 팔로 눈을 가린 그 찰나 어둠 속에서 여러 개의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중앙에는 최태석이 서 있었다. 그는 비싼 코트가 비에 젖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손에 묵직한 수의 파이프를 들고 있었다. 그의 입계는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한 여유롭고 잔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의 양옆으로는 험악한 인상의 남자 2명이 서 있었다. 어서 와. 한서준 형사. 아니, 이제 목수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5년 동안 궁금했었는데 여전히 끈질긴 건 여전하군. 최태석의 목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명확하게 들려왔다. 죽은 아이 하나 때문에 여기까지 기어 들어오다니 감동적이야. 정말로. 서준은 눈을 가늘게 뜨며 빛에 적응했다. 그는 최태석의 도발에 넘어가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차갑게 돌아가고 있었다. 시간을 벌어야 했다. 박진호가 오기 전까지. 네가 한 짓을 생각하면 여긴 너무 편안한 무덤이지. 최태석 무덤이라. 맞아. 여긴 무덤이 될 거야. 내 놈 무덤. 최태석이 낄낄거리며 웃었다. 그는 쇠파이프로 콘크리트 판을 툭툭 쳤다. 그렇게 궁금해하니 알려주지. 맞아. 그 계집애. 여기 밑에 있어. 아주 깊고 편안하게 잠들어 있다고. 그의 입에서 나온 뻔뻔한 고백에 서준의 피가 거꾸로 솟았다. 하지만 그는 감정을 억눌렀다. 왜 그랬지? 7살짜리 아이가 뭘 안다고. 그 계집애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봤거든. 내 거래 현장을. 그리고는 소리를 지르며 도망치더군. 성가신 벌레는 일찌감치 밟아 죽여야 뒤탈이 없는 법이지. 최태석이 말을 내뱉는 순간 서준의 눈앞에 5년 전 그날의 진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비가 내리던 날 어린 유아는 새로 이사온 동네가 신기해 강아지 보미와 함께 집을 나섰다. 호기심에 들어간 공사 현장에서 유아는 최태석이 다른 남자로부터 검은 동가방을 받는 장면을 목격했다. 아이와 눈이 마주친 최태석은 꼬마야, 이리 와봐 라며 음흉하게 웃었다. 겁에 질린 유아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자 당황한 최태석은 급히 차를 몰아 아이를 쫓았다. 코너를 돌던 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도망치던 유아를 그대로 들이받고 말았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 아이는 소리 한번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이 모든 것을 목격한 현장 소장 이동식. 최태석은 그의 약점을 파고들어 돈으로 입을 막고 자신의 범죄를 영원히 땅속에 묻어버렸다. 그 혼란 속에서 겁에 질린 보미는 숲속으로 도망쳐 주인을 잃고 말았다.
벌레라고. 서준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울렸다. 내 놈 같은 인간 쓰레기야말로 벌레만도 못해. 입만 살았군. 좋다. 마지막 유언은 그쯤 해두지. 최태석이 턱짓을 하자 양옆의 남자들이 서준에게 달려들었다. 격투가 시작되었다. 서준은 전직 형사답게 그들의 공격을 막아내고 방역했지만 수적으로 불리했다. 진흙탕 바닥은 미끄러웠고 빗줄기는 시야를 가렸다. 한 남자의 주먹이 그의 복부를 강타했고 다른 남자의 발길질에 그는 균형을 잃고 쓰러졌다. 끝내버려. 최태석이 차갑게 명령했다. 그가 직접 쇠 파이프를 높이 치켜들었다. 서준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려는 순간이었다. 크르르릉. 어둠 속에서 검은 번개 같은 것이 튀어나왔다. 봄이었다. 녀석은 집에 있지 않았다. 위험을 감지하고 주인을 따라온 것이다. 봄이는 맹수처럼 달려들어 쇠 파이프를 든 최태석의 팔을 그대로 물어버렸다. 최태석의 손에서 쇠 파이프가 떨어져 나갔다. 그가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며 개를 떨쳐내려 했지만 봄이는 죽으림을 다해 물고 늘어졌다. 녀석의 충성심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순간이었다. 그 찰나의 빈틈을 서준은 놓치지 않았다. 그는 바닥을 구르며 일어나 최태석에게 달려들어 온몸으로 그를 덮쳤다. 두 남자가 진흙탕 속에서 뒤엉켜 구르고 개가 맹렬히 지저대는 아수라장이 펼쳐졌다. 바로 그때 밤의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어둠 저편에서 수십 개의 경광등이 붉고 푸른 빛을 뿜으며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최태석 꼼짝만원 포위됐다. 박진호의 외침과 함께 중무장한 경찰들이 순식간에 현장을 에워쌌다. 상황이 끝났음을 직감한 최태석의 부하들은 즉시 손을 들고 항복했다. 최태석은 넋이 나간 얼굴로 사방을 둘러보았다. 그의 눈에 분노와 패배감이 교차했다. 그는 마지막 발악으로 서준의 멱살을 잡고 버텼지만 이미 끝난 게임이었다. 움직이지 마. 지금부터 넌 임유아 살해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박진호가 그의 등 뒤에서 차가운 쇠고랑을 채웠다.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5년간의 길고 긴 악몽이 마침내 끝을 맺었다. 거짓말처럼 빗줄기가 서서히 잦아들었다. 최태석은 진흙탕 속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떨구었다. 서준은 온몸이 쑤시는 고통을 참으며 일어섰다. 그는 작게 낑낑거리고 있는 봄이에게 다가갔다. 녀석의 주둥이에는 최태석과 싸우다 생긴 상처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서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충직한 개를 힘껏 끌어안았다. 축축하고 흙냄새 나는 털에 얼굴을 묻었다.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뜨거운 무언가가 목구멍을 타고 올라와 눈시울을 적셨다. 길었던 전쟁이 마침내 끝났다. 6개월 후 계절은 2번 바뀌어 차가운 겨울을 지나 따스한 봄이 되었다. 도시 외곽의 한적한 추모공원. 작은 비석 앞에 한 중년 부부가 서 있었다. 비석에는 사랑하는 딸 임유하, 이곳에 잠들다 라고 적혀 있었다. 유하의 부모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5년 동안 지겹도록 서려있던 고통스러운 물음표 대신 깊은 슬픔 속에서도 희미하게 비치는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엄마는 딸이 좋아했던 데이지 꽃다발을 비석 앞에 내려놓았다. 유하야, 이제 춥지 않은 곳에서 편히 쉬렴. 아빠랑 엄마가 매일 보러 올게. 마침내 돌아온 딸의 유해 앞에서 그들은 길었던 악몽과 작별 인사를 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온전한 행복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겠지만 적어도 이제는 딸의 이름을 부르며 울 수 있는 장소가 생겼다. 그들에게 이 작은 평화를 찾아준 한 남자의 이름을 부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최태석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의 건설 제국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고 그의 범죄를 도왔던 이들도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다. 한때 최태석의 충견 노릇을 했던 김 서장은 불명예 퇴직하며 경찰 조직에서 완전히 추방되었다. 정의는 더디게 왔지만 분명히 제자리를 찾았다. 박진호는 강력계 팀장으로 승진했다. 그는 오랜만에 휴가를 내어 서준의 공방을 찾았다. 공방은 더 이상 어둡고 축축한 동굴이 아니었다. 봄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고 공기 중에는 상쾌한 나무 향기가 가득했다. 팀장님 승진 축하해야지. 서준이 웃으며 커피를 건넸다. 그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다. 팀장은 무슨 너 덕분이지. 그런데 서준아, 너 정말 다시 돌아올 생각 없어.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라 경찰서야. 박진호의 말에 서준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푸른 하늘 아래 딸 한나가 마당에서 보미와 함께 뛰놀고 있었다. 아니, 형,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여기야. 그는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난 여기서 나무를 만지고 내 딸의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살 거야. 난 이제 그걸로 충분해. 그는 진정으로 자신의 자리를 찾은 것이다. 더 이상 과거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도피처가 아닌 현재의 행복을 가꾸는 삶의 터전. 저녁 식사 시간. 서준의 가족은 작은 마당에 있는 평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다. 수지는 남편을 위해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남편의 등을 보며 불안에 떨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존경과 사랑이 가득했다. 부서졌던 공방의 담벼락은 서준이 직접 더 튼튼하고 예쁜 나무 울타리로 새로 만들었다.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뒤 더 단단해진 그들의 가족처럼 식사를 마친 서준은 평상에 앉아 뛰노는 한나와 보미를 바라보았다. 보미는 더 이상 흑투성이의 슬픈 과거를 물어오지 않았다. 녀석은 그저 평범한 개처럼 한나가 던지는 공을 물고 꼬리가 빠져라 달려왔다. 녀석의 까만 털이 봄 햇살 아래 윤기나게 반짝였다. 서준은 그 모습을 보며 문득 녀석의 이름에 대해 생각했다. 처음 유기견 보호소에서 녀석을 데려올 때 한나가 지어준 이름 보미. 그는 이제야 그 이름의 진짜 의미를 알 것 같았다. 보미는 단순히 과거의 증거를 가져다 준 것이 아니었다. 녀석은 5년 동안 멈춰있던 모든 이들의 시간에 봄을 가져다 주었다. 죽은 아이의 넋에겐 안시의 봄을, 남겨진 부모에겐 위로의 봄을, 그리고 한서준 자신의 얼어붙었던 심장에는 치유의 봄을 선물했다. 서준은 나직이 보미를 불렀다. 보미야. 공을 가지고 놀던 녀석이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까만 눈동자는 여전히 깊고 고요했지만 이제 그 안에는 슬픔 대신 따뜻한 평화가 담겨 있었다. 녀석은 서준을 향해 힘차게 꼬리를 흔들었다. 마치 이제 다 괜찮아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서준은 아내의 손을 잡고 딸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충직한 개를 바라보았다. 길고 길었던 상처의 계절이 지나고 마침내 그의 인생에 진짜 봄이 찾아왔다.